몽골,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몽골을 향한 무시는 전 세계에 송출되었습니다. 세상은 강대국의 돈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몽골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형제의 나라 한국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발표했고, 그 협약을 못마땅하게 본 중국이 몽골과 전면 무역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연료 트럭 800대, 식량 400톤, 의약품 컨테이너 62개. 모든 중국과 몽골 사이 국경이 닫히고 울란바토르는 암흑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경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몽골의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린 한국과 함께 간다. 전 세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몽골은 중국의 협박과 돈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택했는가?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조건 대신 신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 나라, 약속을 어기지 않은 단 하나의 국가.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결정을 신뢰의 반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몽골과 한국 형제의 나라의 감동적인 외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 채널의 구독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의 끈끈한 형제 외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지금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모든 협력 국가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다셨다면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베이징이 몽골과의 모든 무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800대의 연료 트럭이 국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400톤의 식량 화물이 철조망 너머에서 회항 명령을 받았죠. 의약품 컨테이너 62개는 그대로 세관 창고에 봉인됐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송전탑의 스위치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런던 본사 책상 앞에서 위성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국제분쟁 전문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세계 곳곳의 외교 갈등을 취재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전날 오후 몽골 대통령은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명확했죠.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과 함께 히토류 광산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의원들은 환호했고 국민들은 광장에서 몽골기를 흔들었습니다. 80년간 잠들어 있던 세계 3위 규모의 히토류 광산, 그 문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베이징이 이미 붉은 펜을 꺼내 들었다는 걸요. 3시간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몽골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협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무역을 즉시 중단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전력 송출이 즉시 70% 감소했습니다. 기름 수송선은 항로를 바꿔 중국으로 돌아갔죠. 철도 컨테이너 800대가 몽골 국경에서 일제히 정지했습니다. 식량, 의약품, 연료, 건설 자재까지 모든 물자가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울란바토르는 암흑 도시가 됐습니다. 국립병원 응급실에서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중환자실 산소 공급기가 하나둘 꺼져갔죠. 간호사들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7세 소녀가 천식 발작으로 쓰러졌지만 산소통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의사는 맨손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녀는 새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주유소 앞엔 차량 행렬이 5km까지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빈 기름통을 들고 밤새 줄을 섰지만 주유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바트는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기름이 올 거라 믿었죠. 하지만 72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도 상수도 압력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 펌프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죠. 고층 아파트 상층부엔 물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를 들고 1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80세 노인은 3층에서 물통을 나르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구급차는 기름이 없어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하루 만에 텅 비었습니다. 쌀, 밀가루, 통조림, 기저귀까지 모두 동났죠. 한 어머니가 분유를 찾아 세 곳의 마트를 돌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생후 4개월 아기는 굶주림에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그저 아이를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은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몽골은 자신이 고른 불빛에 타 죽을 것이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위성사진을 받았습니다. 울란바토르 전체가 칠흑 같았습니다. 단 한 곳만 빛나고 있었죠.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몽골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어둠 속에 갇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몽골 한국 외교관 수린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위치를 눌렀고 우리의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수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요. 다만 총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주유소 셔터가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 20리터를 두고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였죠. 한 남성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었고 차가 없으면 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유기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48시간 후 수도 상수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파트 10층 이상은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0세 할머니가 20리터 물통을 어깨에 메고 6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중간에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죠. 물통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물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국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산소통을 옮기는 청년들, 손전등을 든 간호사들, 바닥에 누운 환자들. 발전기는 이미 멈췄고 비상전력은 중환자실에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산소통이 72시간 안에 바닥납니다. 그 이후엔 우리가 누구를 살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안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산소가 떨어지면 기계를 꺼야 합니다.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72시간째 슈퍼마켓 진열대엔 먼지만 남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생후 6개월 아기를 안고 약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유가 필요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아기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대사관만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린이 문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항공 구호 작전을 준비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였던 제게 외교란 결국 이익의 게임이었습니다. 베이징이 허락할 리 없습니다. 영공을 닫을 겁니다. 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닫을 수 없습니다. 신뢰는 길을 찾습니다. 그날 밤 중국 국영방송은 다시 몽골의 참상을 생중계했습니다. 앵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몽골은 자신이 고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울란바토르 광장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손전등을 든 청년들, 횃불을 든 학생들, 몽골기를 든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우린 무릎 꿇지 않는다. 빛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온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들, 그 불빛 속에서 흔들리는 깃발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SNS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프리 몽골리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울란바토르 광장의 횃불 영상이 일시간 만에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어둠 속에서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베이징은 즉시 인터넷을 차단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 절반은 한국 유학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조직력으로 구호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장학생 출신 청년이 병원 물자 배송팀을 꾸렸죠. 연세대에서 공부한 여성은 식량 분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한국기술연수를 받은 80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법을요. 저는 그날 새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수송기 3대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발생기 200대, 이동식 발전기 150대, 식량 패키지 5,000 박스가 적재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단 12시간 만에 긴급 구호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작전명은 하늘의 달이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무상 지원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10년간 외교 현장을 취재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모든 지원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꼬리 날개엔 KUREAAID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활주로 옆에 서 있던 한국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죠. 8시간 후 수송기는 울란바토르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몽골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송기는 러시아 북부 항로를 돌아왔습니다. 3,000km를 우회했죠. 6시간이 더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수송기가 착륙했을 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산소 발생기가 내려졌고 발전기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식량 박스가 줄지어 하역됐죠. 한 청년이 박스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활주로, 태극기가 그려진 수송기, 무릎 꿇은 청년. 이건 단순한 구호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죠. 그날 밤 국립병원에 산소 발생기가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기계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었고 산소통이 채워졌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간호사들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린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닫을 수 없다고 했죠. 신뢰는 길을 찾는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교가 이익의 게임만은 아니라는 걸요. 때론 신뢰가 모든 계산을 뒤엎는다는 걸요. 그날 밤 울란바토르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발전기 덕분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에르덴 26세. 히토류 광산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산업기술연수 장학생 출신이었죠. 커피를 앞에 두고 에르덴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엔 10년 전 기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중국 기업 소유의 광산에서 일했죠. 에르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는 내몽골 국경 근처 구리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뽑아냈죠. 안전장비는 낡았고 환기 시스템은 고장났으며 지지대는 부식돼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광산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어느 날 새벽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32명의 광부가 땅속에 갇혔습니다. 에르덴의 아버지도 그 안에 있었죠. 구조대는 72시간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즉각 현장을 폐쇄했고 언론 보도를 차단했습니다. 32명 중 5명만 살아나왔습니다. 에르덴의 아버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보상금 1,000달러를 건넸습니다. 인재라고 했죠. 천재지변이라고요. 에르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같은 광산에 한국 협력팀이 들어왔습니다. 안전관리 기술 이전 프로젝트였죠. 한국 기술자들은 6개월 동안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갱도 지지대를 교체했고 환기 시스템을 재설계했으며 비상 대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300페이지짜리 안전 매뉴얼을 남겼습니다. 에르덴이 가방에서 낡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헤어졌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죠.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에르덴은 18세에 같은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1년 후 또다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팀이 만든 비상 대피로가 있었고 에르덴은 그 매뉴얼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12명을 이끌고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그 길을 따라서요. 그 사건 이후 에르덴은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기술학교에서 3년간 광산 안전 기술을 배웠죠. 한국은 그에게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와 기숙사를 제공했습니다. 조건은 없었습니다.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할 의무도 기술료를 갚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노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로 봤죠. 에르덴이 매뉴얼을 쓰다듬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 1,000달러를 던져줬습니다. 한국은 제가 살았을 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남겼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몽골에서 쌓은 신뢰는 거창한 선언이나 막대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매뉴얼, 한 청년의 미래를 여는 장학금, 그런 것들이었죠. 10년 동안 쌓아온 작은 신뢰들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몽골 국립대학 역사학과 교수 토그릴을 만났습니다. 70대 노교수였죠. 그의 연구실 벽엔 고지도들이 가득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토, 고려와의 교역로, 실크로드의 흔적들. 토그릴 교수는 먼지 쌓인 양피지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한국을 부르는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롱고스.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토그릴 교수의 손가락이 고문서를 짚었습니다. 13세기 몽골어로 쓰인 기록이었죠. 저는 한글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고려는 우리에게 칼이 아닌 비단을 보냈다. 병사가 아닌 의원을 보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우리는 80년간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죠.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며 저항했습니다. 몽골군은 내륙을 장악했지만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80년간의 전쟁은 결국 평화협정으로 끝났죠. 약탈이 아닌 교류로요. 고려는 우리에게 인쇄술을 전했습니다. 화약 제조법도 가르쳐줬죠. 우리는 고려의 말과 양털을 보냈습니다. 토그릴 교수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14세기 기록이었습니다. 고려 의원들이 몽골에 왔습니다. 역병이 돌았을 때였죠. 그들은 6개월간 머물며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봤습니다. 러시아는 완충지대로 봤죠. 하지만 고려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봤습니다. 저는 다음 날 울란바토르 외곽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13세기 고려-몽골 교역소 터였습니다. 한국문화재청과 몽골 정부가 5년 전부터 공동 발굴을 진행하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고려 청자 파편 30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몽골 은그릇도 함께 나왔죠. 발굴 막사 안에 복원 중인 벽화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신이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려 깃발과 몽골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죠.
한국 보건팀이 3년간 작업한 결과였습니다. 한국팀은 기술만 전한 게 아닙니다. 몽골 청년 20명을 훈련시켜 보건 기술자로 키웠죠. 저는 그날 저녁 수린을 다시 만났습니다. 10년 전 APC 이후 한국은 몽골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수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발 지원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교육을 약속했죠. 조건 없는 의료 지원, 공정 무역, 환경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간의 한마이너스몽 협력 프로젝트 목록이었습니다. 무상 장학금 수혜자 8만 명, 무료 의료 진료 누적 12만 건, 태양광풍력 기술 이전 프로젝트 47건, 친환경 농업 기술 교육 6천 명. 그리고 단 한 건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토그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낸 발전기로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죠. 무지개는 폭풍 뒤에 뜹니다. 그 무지개는 늘 한국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몽골이 한국을 택한 이유를요. 1000년 전에도 지금도 한국은 몽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로 대했을 뿐이었죠. 그로부터 사흘 후 중국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몽골 대통령에게 비밀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중국 상무부 고위관료 류청이 직접 작성한 조건이었죠. 저는 몽골 외교부 내부 고발자를 통해 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 히토류 광산 지분 70%를 중국에 양도할 것. 두 번째 조건, 몽골 초중고 교과서에 칭기즈칸은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명기할 것. 세 번째 조건, 모든 대외 무역 결제를 위안화로 전환하고 중국 인민은행의 감독을 받을 것. 네 번째 조건, 몽골 국영방송에 중국 검열관을 상주시키고 반중 보도를 금지할 것. 다섯 번째 조건, 러시아 및 서방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전면 중단할 것. 저는 문서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을 지우는 명령이었죠. 이 조건을 수락하면 24시간 내 전력과 물자 공급을 재개하겠다. 류청의 서명 아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참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강요 절반이 수락하자고 합니다.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경제부 장관이 외쳤습니다. 대통령님,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 군의 연료는 3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린 6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회의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강요들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외쳤죠. 하지만 몽골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횃불을 든 청년들, 몽골기를 흔드는 학생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칭기즈칸을 중국인이라고 가르치라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화폐를 버리고 우리 방송을 검열당하고 우리 역사를 지우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항복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합니까? 중국 없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대통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 청년들은 굶주리면서도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린 전기를 잃을지언정 이름을 잃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4대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찢어진 문서, 대통령의 선언, 광장의 함성.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몽골은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그날 밤 중국은 내몽골 국경에 군 병력 5만을 집결시켰습니다.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전투기 편대가 국경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위성사진이 전 세계로 퍼졌죠. 몽골 시민들은 더욱 거세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칭기즈칸의 후예다. 무릎 꿇지 않는다.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몽골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추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지만 어떤 나라의 자존심은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걸요. 몽골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존심을 지켜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몽골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비상 전력은 48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식량 배급은 하루 한 끼로 줄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난방이 끊긴 가정이 속출했죠. 하지만 광장의 횃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한국이 보낸 발전기 덕분이었죠.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10만 시민 앞에서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엔 전기와 식량이 있었고 다른 한쪽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자원으로 봤습니다. 8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 땅의 광물을 원했고 우리 역사를 지우려 했으며 우리를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광장이 숨죽였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완충지대로 봤습니다. 중국과 서방 사이의 방패막이로요. 그들 역시 우리를 독립국이 아닌 전략적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형제로 사람으로 봤습니다. 10년 전 모든 나라가 우리 광산의 지분을 요구할 때 한국만이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값싼 노동력을 원할 때 한국만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만이 신뢰를 쌓았습니다. 광장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6세 청년 에르덴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중국 광산 사고로 잃었지만 한국의 안전 매뉴얼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그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입니다. 에르덴이 광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8만 명의 몽골 청년이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조건 없이요. 12만 명이 한국 의료팀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무료로요. 47개 마을에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대가 없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일주일 3,000km를 우회해서 우리에게 산소와 식량을 보냈습니다. 영공이 막혔지만 하늘은 닫을 수 없다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한 푼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하늘의 다리 작전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수송기 10대, 이동식 발전소 5기, 6개월치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겠다고요.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대통령이 몽골기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택합니다. 우리는 신뢰를 택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함께 갑니다.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10만 명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솔롱고스, 솔롱고스,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 한국을 부르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두운 하늘 위로 한국 수송기의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10대의 수송기가 편대를 이루며 울란바토르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보이십니까, 다니엘 기자님? 저게 신뢰의 형태입니다.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고 이동식 발전소가 내려졌습니다.
6개월치 식량 팔레트가 줄지어 하역됐죠. 그리고 꼬리 날개엔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몽골 시민들이 활주로로 달려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국 구호팀을 껴안았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황급히 노인을 일으켰죠. 아닙니다. 우린 형제입니다. 형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10년간 품었던 냉소를 버렸습니다. 외교가 이익의 게임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뢰로 쌓은 관계는 어떤 봉쇄도 끊을 수 없었으니까요.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린 불빛을 선택했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날 밤 울란바토르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이 보낸 발전소 덕분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엔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가득했고 상점엔 사람들이 북적였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흑도시는 사라졌습니다. 히토류 광산 개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초원 한가운데 거대한 굴착기가 서 있었습니다. 1호기 시추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한국과 몽골 기술자들이 나란히 서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에르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자님. 에르덴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1호기 시추가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 30% 많은 히토류 매장량이 확인됐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에르덴이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입니다. 26세의 프로젝트 총괄이 됐어요. 한국 기술팀장이 다가와 에르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도 못 해냈습니다. 몽골 지질 구조는 에르덴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저는 굴착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자 50명, 몽골 기술자 150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율이 역전돼 있었죠. 기술 이전이 목표였습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몽골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요. 그게 진짜 협력이니까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몽골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저게 뭡니까? 한국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47개 마을에 들어갔어요. 에르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몽골은 전력의 40%를 자체 생산합니다. 6개월 전엔 0%였죠. 저는 그날 저녁 대통령궁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중국의 봉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해제됐습니다. 대통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자 베이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 전력에 70% 의존하지 않습니다. 40%는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러시아와 한국에서 분산 공급받습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죠. 대통령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한 나라에 90%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광장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 횃불이 타올랐던 그 광장에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뢰의 달이 기념비였죠. 태극기와 몽골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수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기사는 잘 쓰셨나요, 다니엘 기자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간 외교를 취재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수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뭐가 존경을 만듭니까? 신뢰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에게 광산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기지를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저 함께 서는 법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기념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몽골은 자원을 판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샀습니다. 한국은 광산을 얻은 게 아닙니다. 형제를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원 위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7빛깔 무지개가 동쪽 하늘에서 서쪽으로 펼쳐졌죠. 에르덴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 히토류 광산 현장에 태극기와 몽골기가 나란히 휘날렸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몽골 기술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죠. 그들은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였고 형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무지개 아래 펄럭이는 두 깃발, 함께 웃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들. 진짜 강대국은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신뢰로 세워집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동쪽에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무지개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보였습니다.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 생명으로 넘치는 거리. 6개월 전 암흑 속에 갇혔던 그 도시는 이제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뢰의 광산 마이너스 왜 몽골은 한국을 택했는가. 10년간 냉소적 현실주의자였던 제가 마침내 믿게 됐습니다. 외교가 이익의 게임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론 신뢰 하나가 모든 계산을 뒤집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